예술 역사를 만들다 구엔드민키. 이탈리아 통일과 오페라 비바 베르디.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의 용병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부터 이탈리아 반도는 동로마 제국, 롬바르디아 왕국, 프랑크 왕국 등에게 분할 점령되었다. 그 와중에 탄생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피렌체 같은 도시 국가들이 무역으로 일본 경제적 안정을 얻고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로마와 그 일대는 교황이 세속군주로 군림하는 교황령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이탈리아 역사는 중세와 르네상스 프랑스 혁명들을 거치는 동안 계속 반도 중부와 북부의 도시국가들, 그리고 남부의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다. 통일된 이탈리아라는 개념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역설적으로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였다. 378. 1796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 이탈리아는 피에몬테 샤르데나 왕국과 모데나, 파르마, 토스카나 대공국, 베네치아, 제노바, 루카 공국, 중부의 교황령, 남부의 나폴리 마이너스 시칠리아 왕국 등으로 이루어진 상태였다. 1796년과 1800년 두 번의 이탈리아 원정에서 모두 승리한 나폴레옹은 이러한 체제를 일소하고 이탈리아 공화국을 세웠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강제적인 통합에 의해 처음으로 이탈리아인들은 통일된 이탈리아 반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는 점이다. 여러 국가들로 쪼개져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던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일을 이룬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부강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음을 절감했다. 378. 나폴레옹이 패퇴한 1815년 이후 이탈리아 반도는 다시금 유럽의 양대 세력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특히 합스부르크가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베네치아와 롬바르디아 공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토스카나, 파르마, 모데나 공국 등도 사실상 합스부르크가의 세력권 안에 놓였다. 교황령 외에는 중북부의 피에몬테 왕국 그리고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 정부가 간신히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다. 378. 17세기 이래로 당대 유럽의 지성인들과 예술가들은 이탈리아 순례를 필생의 과제로 여길 만큼 중요시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던 중세의 순례길이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를 방문하는 그랜드 투어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로마는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르네상스의 근원이었고 미술 조각, 건축 등 모든 예술의 총본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니콜라 푸생, 클로드 로랭 등이 그린 로마 풍경은 고전주의 회화의 전범으로 추앙을 받았다. 379. 그들은 나폴레옹 시대에 통일된 이탈리아 공화국 체제를 짧게나마 경험했으며 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문학 중심의 낭만주의가 통일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문학이 인기를 끌지 못했다. 지리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여서 이탈리아어는 본격적인 문화 언어로 발전하지 못했다. 시칠리아인과 밀라노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남북 사이의 방언 차이가 컸다. 또 지성인들의 거주지는 주로 볼로냐와 밀라노 등이었는데 이 북부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프랑스어로 글을 썼다. 결국 1800년대 전반 이탈리아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촉발할 만한 문학 작품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381. 이러한 연유로 이탈리아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예술인 음악이 문학을 대신해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 각 도시마 국가마다 지어진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오페라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 180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는 오늘날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모두 합친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839년에 주세페 베르디가 최초의 오페라 3본이 파초의 백작 오베르토를 완성했을 때 이탈리아 전역의 오페라 극장의 수는 150군데가 넘었다. 382.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오페라 공연이 열린 곳은 물론 이탈리아 반도였다. 이탈리아 극장들은 오페라만을 위한 전용 극장들이었다. 1865년에 오스트리아 제국 전역의 극장 수는 150개소였지만
그보다 영토가 훨씬 작고 인구수도 적었던 이탈리아에는 350개가 넘는 극장이 있었다. 베르디가 태어날 즈음 이탈리아 반도는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격변에 놓여 있었다. 베르디가 태어난 직후 그의 고향 파르마 공국은 오스트리아의 위성 국가가 되었다. 382. 1842년에 나부코의 극적인 성공 뒤 라 스칼라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역의 오페라 극장들은 베르디에게 경쟁적으로 신작을 의뢰했다. 심지어 프랑스, 영국, 이집트에서도 오페라 작곡 의뢰가 올 정도였다.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를 제외하면 베르디는 평생 자신의 라이벌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동갑내기였던 바그너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던 1850년대 후반에 베르디는 흔히 베르디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리골레토 1, 트레바토레, 라 트라비아타를 모두 무대에 올린 후였다. 그만큼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덕분에 그는 정치에 그다지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60년에 지역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어 1862년에는 통일 이탈리아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385. 근데 나부코를 통해 대중이 자신에게 어떤 스타일의 오페라를 요구하는지를 깨달았고, 특히 정열적인 합창이 대중의 애국심을 자극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갤리선 시대에 작곡된 많은 오페라들은 이탈리아나 유럽의 고대와 중세를 무대로 한 역사극이며 강렬한 합창 장면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387. 마침 유럽은 혁명의 시대였던 1848년을 맞는 참이었다. 흔히 1848년은 이해에 일어난 프랑스 2월 혁명으로 기억되지만 이탈리아에서도 1848년은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로 기록되어 있다. 3월 8일에 일어난 밀라노의 영광의 5일 이후로 반도 중국부의 소국들이 군대를 동원해 무장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샤르데나 왕국의 카를로 알베르토 국왕은 밀라노의 봉기를 지지하면서 전 이탈리아 민중의 힘을 합쳐 오스트리아군을 이탈리아 반도에서 몰아낼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사르데니아 왕국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지주로 부상했다. 387. 이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는 정치적으로 격변하고 있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탈리아 중부의 공국들이 연합을 맺게 된다. 토스카나, 모데나, 볼로냐, 페라라 등의 중부 이탈리아 연합은 피에몬테 사르데냐의 국왕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와 카브루 수상을 중심으로 단합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이탈리아 연합의 속국들이 자진해서 피에몬테 사르데니아 왕국으로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이탈리아 반도는 사르데니아, 베네치아, 시칠리아, 교황령의 4개의 세력권으로 정리된다. 389. 베르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을 만하니 두 작품의 공통점은 베르디 특유의 남성적이며 무대를 압도하는 바리톤의 등장이다. 리골레토의 주인공 리골레토와 가면무도회의 레나토는 각기 딸과 아내를 주군에게 빼앗기며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로 갚으려 한다는 흔히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은 테너로 인식되곤 하지만 사실 두 편에서 진정한 주인공, 즉 무대에서 고뇌하고 분노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이들은 만토바 공작과 리카르도보다는 리골레토와 레나토다. 390. 마지막으로 남은 통일 반대 세력은 남부의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이었다. 그러나 가리발디의 의용군은 붉은 셔츠 군대가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의 프란체스코 2세가 강제로 퇴위하게 된다. 가리발디는 자신이 점령한 영토를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게 바쳤고, 이어 시행된 공인 투표에서 나폴리 시칠리아 국민들은 피에몬테 사르데니아 왕국으로 통합되는 방식을 지지했다.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피에몬테 사르디니아 왕국으로 통합된 것이다. 393. 그보다는 이탈리아 군중들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오페라 작곡가로서 베르디의 관심은 민족주의나 통일보다는 선량하지만 현실에서 큰 힘이 없는 개인이 받아야 하는 고통, 그 인간적인 비극을 음악으로 재현하는 데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릿광대이자 딸에게는 자상한 아버지, 복수를 맹세하지만 그 복수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꼽추리골레토야말로 베르디가에게 가장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캐릭터가 분명하다. 394. 베르디에 대한 찬양은 곧 통일 이탈리아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으며 베르디의 명성이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탈리아는 1500여 년 만에 통일이라는 과업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르디의 음악 속 격정적인 아리아와 합창들이 이탈리아 대중의 피를 끓게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베르디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다 해도 나부코 이후 그의 음악은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향한 이탈리아인들의 열망과 자긍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음악의 나라 이탈리아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베르디가 끼친 공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393. 예술이 역사적 사건의 마쿠 요인으로 작용한다든지 역사적 사건의 여파로 예술에 변화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베르디와 이탈리아처럼 통일이라는 큰 역사적 변혁에 음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참으로 독특한 사례가 아닐 수가 없다. 문화국가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고 통합되는 데는 문화가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탈리아 통일에 베르디의 오페라가 끼친 영향이 바로 문화국가주의의 위력이 발휘된 경우일 것이다. 396. 통일되기 어려웠던 이탈리아의 역사적 배경. 고대 로마 이후의 분열. 서로마 제국 멸망 476년 이후 이탈리아는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가 아니었어요. 중세 내내 롬바르드족, 프랑크 왕국, 신성로마 제국, 노르만족 등이 차례로 이탈리아를 지배하거나 분할. 프랑크 왕국 내에서의 이탈리아 왕국은 형식적일 뿐 실질적 통일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후 베르덩 조약 843, 메르센 조약 870으로 분열이 더욱 심화. 교황령과 남북의 격차. 로마 중심의 교황령은 종교적 권위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행보. 북부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들이 상공업과 금융으로 번영.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영향도 강함. 남부 농업 중심, 봉건적 성격이 강하고 스페인과의 연결이 깊었음. 언어와 문화의 분열. 이탈리아 반도에는 수십 개 방언과 언어가 존재했다. 북부는 프랑스어, 라디노어, 롬바르디아어 등의 영향. 남부는 라틴계 방언 중심. 사르데냐, 시칠리아는 독자적 언어와 문화. 사실상 이탈리아어는 문어체로만 존재했고 구어는 지역 방언들이 지배. 민족적 통일의 계기가 되기 어려운 조건들. 민족 언어 경제 종교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이지 않음. 이탈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은 18세기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오히려 프랑스인, 나폴리인, 시칠리아인, 피렌체인 등 지역 정체성이 강했음. 새로운 출구 문화적 통일, 특히 음악. 르네상스 이후 음악 중심의 자부심.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이후로 음악과 예술의 강국으로서 유럽 전역의 영향력 행사. 오페라라는 장르는 이탈리아의 고유한 문화적 발명품.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공연되며 귀족과 시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 경험을 제공. 베르디의 역할. 주세페 베르디 지세피 베디는 오페라 작곡가이자 민족주의의 상징. 그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VA, PENSIER로는 이탈리아 민중에게 자유와 통일의 염원을 상징. 비버 VERDI는 실제로 비버 비토리오. 에이마누엘레 레이 DITALIA 이탈리아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만세의 암호로 쓰이기도 했다. 통일의 실제 계기와 문화의 결합. 나폴레옹 시대에 잠시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며 우리도 통일될 수 있다는 경험과 기억이 생김. 19세기 중반 리소르지멘토 RISORGIMENTO 부흥운동으로 본격적인 민족주의가 확산. 이때 정치적 지도자 가리발디, 카브루 등과 함께 문화적 상징 베르디, 단테, 마키아벨리, 단테의 이탈리아어 등이 통일의 정신적 기반 제공. 이탈리아 통일은 정치적 사건이 아닌 문화적 여정. 궁극적으로 이탈리아는 정치 이전의 문화로 먼저 통일되었으며 그것이 19세기 통일운동의 토양이 되었다. 전원경의 예술.
역사를 만들다 14장도 이 점을 강조하며 베르디와 오페라가 어떻게 민족을 하나로 묶는 열쇠였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와 통일의 정신적 기반. 정치적 통일은 1861년 이탈리아 왕국 수립으로 공식화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 문화와 감정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 이탈리아는 이미 존재했다. 단테의 신곡은 이미 14세기의 이탈리아어 문학의 시초였고 베르디의 오페라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음악과 문학이 하나의 민족의식을 만들어 주었다.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오페라가 했다. 중세와 근세를 통틀어 교황령은 정신적 중심이었지만 분열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세속 공간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만들어짐. 종교보다 더 강력한 감성의 정치, 그것이 바로 음악의 정치성. 하나의 정치적 국가는 없었지만 하나의 이탈리아는 이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음악으로 가능했다. 15장 산업혁명 파리의 보헤미안 낭만에 빠지다. 19세기 중반 영국과 프랑스는 모처럼 찾아온 긴 평화를 즐기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양국은 이제 오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관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나폴레옹이라는 강적을 물리친 영국에서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의 삶을 즐기는 부르주아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다. 400일. 프랑스도 상황이 이와 비슷했다.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 상황이 호황을 달리고 있을 때였다.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채굴로 인해 세계 무역의 규모가 커졌고 에너지원으로 증기기관이 일반화되면서 산업의 기계화도 가속화되었다. 교역의 철도 의존도는 1850년대에 전체 교역의 10분의 1에서 1870년대는 전체의 절반으로 늘어났다. 404. 자신의 집권 기간에 맞추어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나폴레옹 3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1856년 사실상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었던 크림 전쟁이 0-프 동맹의 승리로 끝났고 1860년대는 영국과 프랑스 간 자유무역 조약이 체결되었다. 나폴레옹 1세의 세대에 험악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어느새 동맹국의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세계 최대 강국인 영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번 이들이 늘어나고 파리 인구는 극성장했다. 404.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불만을 경제 발전과 파리의 근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 좁고 비위생적인 파리의 거리를 현대화하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853년에서 1869년까지 센 지역의 도지사를 맡았던 오스만 남작이 진행한 파리의 현대화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뚫린 대로의 구축, 오페라 하우스와 국립도서관의 건설, 뱅센과 블로뉴 숲 조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근대화된 파리는 유럽 도시계획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404. 1870년 보불 전쟁의 패배로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 군의 포로로 잡히면서 제2제정은 급속히 종말을 받게 된다. 프랑스 군대는 비스마르크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킨 프로이센 정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나폴레옹 3세는 10만 명의 프랑스 군과 함께 스당에서 포로로 잡혔고 독일에 억류되어 있다가 영국으로 망명해서 1873년에 사망했다.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뺏기는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고 급히 제3공화정 시대를 열게 된다. 405. 파리는 알사스와 로렌의 하향과 50억 프랑의 전쟁, 배당금 지불이라는 평화조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코민이라고 이름 붙였다. 새로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돌프 티에르는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파리를 포위했다. 1871년 5월 정부군과 코민군 사이에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코민 정부는 저항의 와중에 포로로 잡은 파리 대주교를 총살했고 튠르리군과 시청을 불태웠다. 과격한 노선을 택한 코민의 실패는 좌파의 몰락을 가져왔다. 덕분에 우파로 구성된 제3공화국은 안정을 찾았다.
제3공화국은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프랑스를 이끌었다. 405.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가속되는 와중에도 파리의 소비 규모와 유흥산업은 계속 커져만 갔다. 1852년 세계 최초의 백화점 오봉 마르쉐가 파리에 등장했고 1889년에는 댄스홀 물랭 루주가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은 1800년대 후반의 파리는 정치적 혼란과는 별개로 부와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였다. 카유보트의 비 오는 날 파리 거리에 등장한 우산을 쓴 신사. 숙녀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멋쟁이들이다. 406.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여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실 프랑스는 1860년대 후반에 여성의 대학 입학을 허용했다. 유럽에서 가장 일찍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때문에 폴란드 학생 마리아 스코어도프스카가 1890년대 파리로 유학을 올 수 있었다. 1900년대 프랑스 최초의 여성 법관이 탄생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프랑스 여성 중 40%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교사, 판매원, 사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407. 도시로 온 시골 여성들이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직업은 세탁부였다. 세탁부보다 좀 더 나은 일로는 하녀와 양장점, 모자점, 꽃가게의 판매원, 술을 놓거나 바느질하는 여자 직물공 등이 있었다. 공장에서 똑같이 일해도 여자는 남자의 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주 6일 동안 매일 저녁 7, 8시까지 일했고 일요일이 유일한 휴일이었다. 처녀들은 대개 가장 싼 옷감인 회색천으로 만든 단조로운 드레스를 입고 일을 다녔기 때문에 회색 옷의 이름을 본떠 그리제트라고 불렀다. 그리제트는 여성에 대한 멸시를 담은 명칭이었다. 409. 르누아르가 살았던 1870년대의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 재개발로 날로 변화하고 있었다. 르누아르는 설 시골의 정서를 찾아서 이사를 거듭하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산 동네인 몽마르트르의 아뜰리에를 얻었다. 그가 이사한 코르토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몽마르트르 젊은이들의 유원지인 물랭들 라갈레트가 있었다. 그는 이 유원지 겸 카페를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일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야외 댄스 파티가 당시의 물랭들 라갈레트의 명물이었다. 젊은 화가는 이 댄스 파티를 그린 작품으로 입신양명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413. 르누아르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낭만성은 차가운 현실을 그리기를 거부했다. 성공을 꿈꾸며 파리를 떠들던 30대의 젊은 보헤미안으로서 르누아르는 예술이 주는 영원한 꿈을 믿으려 한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 속으로 여름 저녁의 햇살 속에 저 무한히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춤추는 젊은이들 속으로 도피하려고 한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각박함보다는 시골의 푸근함을 그리고 차가운 현실보다는 따스한 환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보헤미안의 참된 모습일 것이다. 416. 재정과 공화정이 엎지락 뒤치락하며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하고 정부군과 코민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등 르누아르가 살았던 파리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농촌을 잃고 도시로 내몰린 젊은이들 중에서 본인들이 꿈꾸었던 부와 안락한 생활을 얻은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 시대의 냉정한 그리고 시끌벅적하지만 공허한 파리의 분위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담아낸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바일 것이다. 418. 그녀는 대리석 카운터에서 손을 집은 채 멀리 있는 관람석을 바라보는 중이다. 그 관람석에는 당대의 여배우들 말라르메의 정부 화가, 베르트 모리조 등 유한 계급의 여성들이 앉아서 서커스를 구경하고 있다. 관람석의 여성들이 젊음, 부유함, 지성, 아름다움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반해 쉬종은 같은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낄 수 없다. 그녀의 황폐한 무표정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와 그로 인한 좌절감을 보여준다. 419. 마네의 절친한 동료이자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단골 관객이었던 에드가 드가가 그린 숱한 발레리나. 그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하류층 여인들을 담고 있다.
드가의 그림 속 발레리나 처녀들은 몸을 굽힌 채 다리를 긁고 있거나 엉거주춤한 포즈로 무대 가장자리에서 군무를 추고 있다. 그림 속 무대 중앙은 비어 있지만 드가의 모델들은 그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역 무용수들이 결코 아니다. 당시 무용수나 무명 여배우들은 노동계층과 매춘부의 중간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420. 뒤마피스는 이때 외국에 나가 있었으므로 마리가 죽은 후에야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비탄에 빠진 그는 마리의 면모들 중 선한 부분만 극대화시키고 자신과 마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허구를 가미해 동백꽃 여인을 완성했다. 이 소설은 1848년에 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1852년에 연극으로 1853년에는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로 공연되기에 이른다. 아름답고 교양이 있으며 약자를 도울 줄 알고 결정적으로 폐병으로 요절한 창부의 이야기는 신화화되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마리는 여러 남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낭비했던 전형적인 고급 창부였다. 425. 19세기 프랑스 예술에서 창부가 인기를 누린 것은 19세기 부르주아의 삶에서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더욱 보수적이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연인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을 미화하는 그림이 유행했다. 밀레이의 1856년 강화조약 체결이 보여주듯이 여성은 당시 정치, 사회, 국제 문제에 무지하며 오로지의 가정과 연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여성은 남자만을 구원하는 존재인 동시에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다. 나이팅게일처럼 헌신적이고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는 파리의 화가들이 즐겨 그린 거리의 연인들과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이 이미지 역시 19세기 후반 영국 여성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다. 427.